대한항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막 멋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방산 무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 초대박을 치면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작은 숟가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왕국자를 들고 와서는 자기도 여기 한 자리 꼭 끼워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항공이 무슨 동네 땅콩만한 회사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국기이자 또 최근에는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을 맛있게 냠냠해버리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항공사 중 대략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기 때문인데, 옛날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코가 큰 남자는 다른 무엇도 반드시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코가 크면 당연히 그 남자의 콧구멍도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치로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버린 대한항공에는 그 콧구멍에 해당하는 막강한 자본력과 또 항공기술 관련 초고급 엘리트 인력들 또한 아주 빵빵하게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본과 기술력을 무기 개발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게다가 특히 최근 막 항공 무기 관련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필요한 지원 사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이 대한항공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겁나 말도 안 되게 멋있으면서도 실제 전투력도 끝내주는 무기 개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공개된 그 무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리하게 각이진 미끈한 유선형 상어 모양의 비행체로 흡사 초음속 미사일처럼도 보이는 물건인데, 그 정체는 바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따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밀떡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밀리터리나 무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텔스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인기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 안에 타서 조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건 날개 달린 로봇 같은 겁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이 스텔스 기능을 거의 모든 영역의 무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대공 미사일과 자만추하면서 격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이제는 각 국가의 레이더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버려서 이 스텔스 기술이 없으면 아예 게임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에게 미리 발각되어 미사일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위 전투기는 물론 전차부터 바다 위 함선까지, 심지어 병사들에게까지 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스텔스 전차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들처럼 레이더가 잡아 포착이 될 만한 모든 작은 디테일들을 모두 밀어버려 최대한 미끈한 디자인을 만드는, 또 겉에는 특수 페인트를 발라 아예 그 레이더 신호가 반사되지 못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레이더로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쪽이랑 저쪽이랑 둘 다 스텔스 전차가 싸운다 치면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장님 둘이 밤에 싸우는 것과도 같은 거라 실제로는 어떤 형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곧 모든 병사들에게 적용될 스텔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스텔스 기술은 사실 지난 2차 대전 때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기 천재들 독일군에 의해 개발된 것인데, 앞서 본 막 하이테크한 기술이 아니고 바로 이런 위장 무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입었던 바로 그 개구리복도 그 최초는 독일군이었습니다. 먼저 SS 친위대와 독일군 저격병들을 위주로 지급이 되었는데, 당시 위장 무늬의 효과가 너무도 엄청나서 2차 대전 후반으로 가게 되면 미국 공수부대를 포함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의 복장도 이 위장 무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원시시대 병사용 스텔스 기술은 점차 저격병들에 의해 이런 길리슈트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게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투명 망토입니다. 해리포터 영화나 또는 공각기동대 만화를 봐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고스트라는 유닛의 클록 기능을 봐도 이런 게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을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뭐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최신 기술로 주변 사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사시켜 이렇게 깜짝같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 이렇게 감추어주는 스텔스 기술과는 반대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영역 또한 그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밤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야간 투시경인데, 이게 지금까지 쓰이던 야간 투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바로 이게 최근 미군에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야간 투시경의 투시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아주 환한 대낮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스텔스 함선입니다. 옛날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국내외 밀덕 형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미 해군의 최신형 구축함이 줌
프로젝트라는 녀석입니다. 정말 잘 빚어놓은 현대 미술작품 건축물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극강의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함선인데 심지어 포를 쏘는 포탄마저도 저렇게 죄다 각이죠. 꼼꼼하게 스텔스 처리가 되어 있어 레이더로 보면 대략 작은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런 스텔스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는 바로 전투기들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모델이자 이 지구상에는 그 경쟁 상대마저도 없는 최고의 디자인에 또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 KF-21 보라매와 거의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 우리 FA-50이 전세계 최고 히트작인 미국의 F-16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개발되었던 것처럼 보라매 역시 이 랩터의 디자인과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대신 그 크기만 조금 줄여 만든 전투기입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라매의 전투력과 잠재 개발 가능성 또한 그 랩터만큼이나 최상의 수준에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무기 거래도 오래 해왔고 또 함께 여러 무기들을 개발한 역사도 길기 때문에 추잡하게 몰래 훔쳐와 다 베껴놓고는 마치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는 그런 자존심 없는 짓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그 최초 개발 단계부터 함께했던 미국도 우리 보라매가 랩터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계하며 때리기 시작한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되어준 것이 바로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 국방부와 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입해 활동하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모두 훔쳐간 것이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을 거의 10여 년 만에 맨입에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 심한 싼티가 풍기는 이 무척 중국스럽고 조잡스러운 디자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을 훔쳐다가 참고해서 제작한 만큼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주 작은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스파이가 엔진 만드는 설계도는 도망치다 미국에다 놓고 왔는지 이 짝퉁 스텔스기에는 무려 중국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제트 엔진을 만들겠습니까마는 일단 뭐라도 갖다 끼워 넣어야 하니까 어찌 제트기용 엔진을 만들어 억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제 엔진을 넣은 다음 일단 공중으로 띄우긴 했는데 그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날지도 못하다 보니 다급해진 시진핑이 급하게 푸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엔진 말고 요즘 나오는 수호기 57에 들어가는 그 최신식 AL41F1 엔진을 좀 팔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똑똑한 푸틴 형은 이게 분명히 우리 엔진 팔아주면 그것도 양심 없이 금방 홀라당 카피할 것이 그냥 안 봐도 유튜브였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의 그 뻔한 속셈을 들켜버려 일이 수포로 돌아가 많이 우울해진 시진핑은 그러자 뻔뻔하게도 이미 받아놓은 러시아의 또 다른 엔진을 카피해 WS15라는 중국산 엔진을 만들어냈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혼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비행기에 다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건 많이 곤란합니다.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이번에는 또 돈으로 해결을 보려고 결심하고는 훌륭한 제트 엔진을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부자 회사를 끌어다가 전력을 다해 시도를 하는데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측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중국은 다시 앞서 문제가 있던 그 중국산 엔진을 다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미국에서 훔쳐온 기술로 무려 11년 전에 중국산 스텔스기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도 그 11년이 지날 동안 아직까지도 단 한 대도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그런 걸 보면 우리 FA-50도 그렇고 특히 KF-21 보라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인 그 스텔스 무인기 역시 결코 만만한 작품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기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 연구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 기술들이 공개가 되며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 대한항공에서 최첨단 항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거의 10년도 더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대한항공에서 가장 처음 선보인 무기가 바로 이거 그 이름도 너무도 멋진 가오리 X1입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국방부의 홍보 자료에서 보라매랑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던 바로 그 무인기들입니다. 이 가오리 또한 당연히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들을 참고해 개발된 무기인데 이 가오리가 너무 미래적이고 멋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이건 단지 컴퓨터 그래픽일 뿐 실제 비행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가오리는 현재 시험 비행까지 마친 엄연히 실존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에 적용한 완성품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시제기를 제작해 약 1시간 반 동안 50여 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최초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한 상태인데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개량형인 가오리 X2의 개발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무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보도 내용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고려 중이다 라고 했다면 이미 5년 전부터 개발 중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개발 중이다 라고 했다면 그건 이미 옛날에 개발 다 끝난 상태로 벌써 어디 지하창고에 잔뜩 짱 박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오리가 진짜 무서운 무기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KF-21과 연계되어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몸 수준의 원격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라매를 조종하는 우리 공군 파일럿 아저씨가 자기 보라매를 몰면서 특수한 무인기 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옆에 함께 비행하는 여러 대의 가오리 기체들을 함께 조종해서 몇 대는 정찰을 보내거나 또는 몇 대는 공격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동시 작전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스타 할 때 유닛 선택한 다음 어택 누르고 목표물에 클릭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것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임요한 사령관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소중히 모셔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자기 집에서 편하게 앉아 와이프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들 대신 전쟁을 치러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그렇게 지난 2014년 개발 성공한 가오리 X 시리즈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오리와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매우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및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그 분야 전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RQ-180이라는 기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항공 무기 모습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의 디자인은 고도로 계산된 항공공학적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탄생한 것으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그렇듯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항공 무기들은 거의 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인 전략 정찰 임무이고 둘째는 무인 전략 폭격 임무입니다. 우선 무인기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또 특히 공군 무기에 있어 어째서 이토록 중요해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각국의 국방부가 자국의 파일럿들의 목숨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략 정찰 임무를 볼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찰기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더 오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 전투력과도 직결됩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마치 고래 대가리에다 멋진 금속 헬멧을 씌워 놓은 후 긴 날개를 달아주고 또 등에다가는 엔진을 달아준 다음 하늘에 띄워놓은 형상입니다. 이 날개 달린 에어리언 고래가 뭘 할 줄 아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적국 상공 위로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침투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2km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거의 없는 그리고 초저온 상태인 그 정도 높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무려 32시간이나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없다 보니 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비하는데 이런 공군 무기들은 연료 먹는 블랙홀들이기 때문에 채공 가능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방파제가 독도를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기인 F-15K가 서울에서 떠서 독도에 도착한 다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KF-16 같은 기종들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즉 이들 전투기들은 다시 연료를 공급하기 전까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는 물론 전투기만큼 빠르거나 격하게 기동하지는 않다 해도 한 번에 무려 32시간 동안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정도 높이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상도로 적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정찰기들이 적국 하늘 위에서 무려 32시간 동안 떠 있으면서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포착하며 실시간으로 본국에 있는 사령부에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작전 중인 아군 전투기들에게도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아군에게 있어 이건 그냥 현실판 맵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고도 비행 능력 그리고 32시간이라는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인기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차세대 고성능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가오리 시리즈를 통해 이미 전익기, 즉 동체 전체가 날개로 되어 있는 기체의 개발 경험도 쌓았고, 또 올해 2월에는 앞서 본 글로벌 호크의 미니미 버전인 이런 중고도 무인 정찰기까지 선보인 상태이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스텔스 성능과 속도를 극대화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 스텔스 무인기와 기존 가오리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그 미사일을 닮은 디자인에서도 확연히 보이듯 바로 비행 속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항공에서는 이 무인기를 장차 초음속 무기로까지 개량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 1년의 과정으로 현재 극초음속 비행체, 즉 막 9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 첫 장면에 나왔던 그런 미래 비행체에 사용되는 특수 도료를 지금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 1의 속도는 시속 1224km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비행기가 마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게 되면 기체가 공기로부터 받는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 비행기의 앞부분 전체의 온도가 순식간에 최대 2000도 이상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수 도료가 그 온도를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 비행기는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갈수록 곧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며 바로 그런 특수 도료까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모두 편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기로서의 이들 무인기들의 큰 장점인데, 중요한 건 일전에 국방부 홍보 영상에서 나왔듯이 딱 3대만 우리 KF-21을 따라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옛날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 컨트롤러 한 명, 즉 사람 한 명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수만 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현재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어렵지 않게 대여섯 대에서 10대 이상도 동시 편대 비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말하자면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이들 무인기들은 일종의 호위 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각 주어진 임무에 따라 정찰이나 폭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냥 몸빵으로 갖다 대서 대신 맞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인기들의 기술 발전과 우리 전투기와의 편대 비행 및 합동 전투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무기 개발 사업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무척 놀랍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성공적으로 완성된 우리 KF-21 보라매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국처럼 급급하게 대외 인민 홍보 및 미국 따라잡기용으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치밀한 계획 없이 쇼를 위해 어설프게 진행된 알맹이 없는 무기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KF-21 보라매는 앞으로 점점 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성장하게 될 배치 1, 배치 2, 그리고 배치 3 계획까지 완벽하게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데다, 거기다가 한간에 떠돌고 있는 KF-21 전용 여러 엄청난 미사일 개발 루머들까지 또 거기다 더해 앞서 본 가오리 X 시리즈를 비롯해 이 스텔스 무인기까지 편대로 함께 비행할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총체적 계획하에 탄생한 우리 한국인의 명민함을 꼭 빼어닮은 진짜 똑똑하고 무서운 무기라는 점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무기 개발 회사들과 국방부가 하는 일이 거의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과 속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 준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육군 무기 시장을 다 씹어먹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듯이 근 미래에는 그런 명품 육군 무기 외에도 최첨단 항공 무기 분야에서도 최강국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다 만약 최고 성능의 순수 국산 핵잠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렇게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 욕심쟁이 국방부도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며 발 좀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어서 빨리 가오리 X2와 이 신형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멋지게 완료해서 앞으로 전세계 하늘의 K9 자주포가 될 우리 명품 보라매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이상합니다. 혹시 본인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본인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해외여행을 아주 조금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두 발로 걷고 코로 숨쉬며 식사는 꼭 입으로 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많았지만 확실히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냥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좋게 말하면 조금 귀엽고 특별한 모습들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단체로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정말 희한하고 때론 진짜 무서운 모습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극단적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아주 극단적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뭐가 좋거나 싫거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거나이고, 뭘 할 때도 미친 듯이 빠르게 또 잘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를 않거나 하며, 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 중 하나가 정말 어이없게도 한국인데, 그중 대부분은 진짜 밖에 시베리아 블리자드가 몰아치는 완전 추운 한 겨울에도 꼭 그 얼음에 담긴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마셔야 하며, 또 그래놓고는 식당에 가서는 찌개도 절대 식은 건 안 되고 최소 펄펄 끓는 용암같이 뜨거운 걸, 그것도 식지 않는 뚝배기에 담아 가져와야 아 시원하다 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이라는 것은 뭘 하면 반드시 끝을 본다는 뜻도 되는데, 예를 들면 매주 일요일이 되면 제가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 갖다 버리는 당번이라 일요일 오전에 서너 번 나누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다른 이웃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러지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 터진 곳들을 테이프로 억지로 막아놓은 뚱뚱한 종량제 봉투를 양손에 들고, 그 남은 몇 개의 손가락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엄청 큰 박스들을 함께 들고서는 얼굴에 진짜 괴로운 기색이 역력한 만상을 찌푸리며, 또 발로는 물통 비슷한 걸 발로 돌돌 굴리면서 오시는데, 마치 어떻게 해서든 이 쓰레기들을 반드시 한 번에 다 옮겨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어떤 종교를 다들 믿고 있는 것처럼 진짜 매주 일요일마다 보는 모습이지만 다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술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전투적으로 마십니다. 이게 뭘 맛도 향도 좀 음미하며 즐기면서도 마시고, 취기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도 느껴가며 느긋이 즐겨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시작한 것인지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놓아서 바로 첫 잔부터 기아 6단에 넣고 풀로 달립니다. 이후부터는 지금 이거 빨리 다 마시고 어디론가 서둘러 도망쳐야 하는 사람처럼 진짜 너무도 급하게 다음 잔 또 그 다음 잔을 계속 채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정신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드디어 소맥 폭탄주 조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모두 브레이크를 완전히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한국인의 극단적인 성향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급한 성격입니다. 최근 들어 BTS 때문에 외국 팬들이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게 되며 오빠나 대박과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영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어 중 아주 옛날부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글과 기사를 내놓은 바 있는데, 미국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기사를 낸 뉴욕타임즈의 예전 기사를 보면 그 내용 중에 빨리빨리는 한국인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인데, 그들은 먹는 것부터 걷는 것 그리고 운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한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술도 엄청 빨리 마시는데, 특히 누군가 당신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당신은 그걸 한 번에 다 마셔야만 한다. 한국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알바생에 의하면 지금도 종종 어떤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와서 무엇을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면 여기서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뭐냐고 그걸 달라고 말한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빨라야만 한다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조금만 주춤해도 즉각 주의해서 크락션을 울려대며 응징을 한다며, 또 바로 이런 독특한 운전 환경 때문에 한국에 가면 초보 운전이라고 쓰여진 귀여운 스티커를 뒤에 붙이고 있는 느린 차량들이 보이는데, 바로 주변에 급한 다른 한국인 운전자들로부터 크락션 세례를 받지 않기 위한 초보 운전자의 방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기사는 바로 한국인의 이런 빠른 습성이 세계에서도 그 비교 사례가 없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한국의 근대 산업화를 이루어낸 그 배경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 동시에 그에 따른 그늘도 있다며, 예를 들면 과거 한국에서는 가장 큰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불과 2년 반 만에 완성하는데, 건축과 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엄청난 속도를 자랑했는데, 그런 놀라운 속도 이면에는 삼풍백화점 사건과 같은 부실공사 사례도 있었던 것만큼 명암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인의 성격이 이렇게 급해진 것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자 해석을 내놓았는데, 원래 한국인들과 한국의 문화는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도 느긋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말하며, 그런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닦이는 아픈 경험을 겪고 또 곧이어 한국 전쟁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한 직후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처럼 엄청나게 급하고 빠른 성장을 재촉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제전화 코드가 하필이면 8이라는 것은 진짜 싱크로율 쩌는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또 우리들 자신들도 모두 인정할 만큼 그리고 동네 아무 엘리베이터나 타보아도 닫힌 버튼 성한 곳이 진짜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확실히 성격이 급합니다. 실제로 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예전에 그 200원 넣고 마시는 커피 자판기 마실 때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미리 거기 밑에다가 손 가져다 댄 상태로 앞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또 지금도 집에서 햇반이나 뭐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10초 전 또는 5초 전에 렌즈 문을 열고 음식을 꺼냅니다.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시간을 적게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설명이 어려운 어떤 병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서 만약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하거나 또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이후에나 그제야 천천히 준비를 시작한다거나 또는 배고파 죽겠는데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다 됐다고 알람 울린 후에나 또 천천히 가서 음식을 꺼내온다고 생각하면 또는 저는 원래 운전을 되게 못해서 몸을 앞으로 잔뜩 당겨 앉아 양손으로 핸들 꽉 잡은 상태로 거의 할머니처럼 운전하는 그런 타입인데 그런 저조차도 도로 위에서 저보다 더 느린 차가 앞에 있으면 지가 남에게 피해주는 건 생각 못하고 막 뭔가 짜증과 화가 올라오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약간 더 빠른 것과 더 느린 것 중 하나 골라야 한다면 100번이면 100번의 경우 다 조금 부지런하고 빠른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 너무도 좋은 해석을 해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는 엄청나고 느리고 느긋했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걸 최대한 빨리 만회하고 세계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과 삶의 속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타공인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가 되어버리자 요즘 친구들인 MZ세대 친구들은 급한 성향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 다시 또 옛날 그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기사를 최근 들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전 제가 올린 어떤 영상에서도 말했듯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세상이 느린 것이며 또 우리는 이유 없이 급하게 산 것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수백 년 걸려올 것을 단 70년 만에 거의 빛의 속도로 치고 올라오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삶과 생각의 속도를 조금 올렸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그토록 원하던 선진국 대열에도 올랐으니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느긋함과 풍요를 즐기는 그런 여유로움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이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며 폭리를 취하거나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카르텔이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카르텔이란 해당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 개의 조직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사실상 독점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중동의 오일 카르텔이 있고 남미에는 범죄 조직 카르텔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들끼리 조직한 다양한 카르텔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된 카르텔이 하나 있고 그 피해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당 카르텔은 아주 건재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굴 카르텔입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해지는 이 위험한 조직은 마치 과거 스파르타 국가가 그러했듯 두 명의 보스가 왕관을 나누어 가진 채 운영이 되는데 바로 이 두 사람 정정 커플 이정재와 정우성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정우성이 영화 비트로 그 불편하게 잘생긴 얼굴과 쓸데없이 옷발 잘 받는 그 긴 기럭지를 스크린에 선보이자마자 대한민국의 미남계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정재가 모래시계에서 이상한 죽봉 하나 들고 다니면서 대사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얼굴로만 연기를 했는데도 단숨에 대한민국 초특급 슈퍼 미남에 등극할 때쯤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두 명의 얼굴 깡패들 이정재와 정우성은 갑자기 서로
베품먹으며 그 악명 높은 얼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카르텔은 오늘날까지 탄탄하게 유지되어 오며 저를 포함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량한 육지 오징어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얼굴 스펙의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 오징어 왕국의 불만과 절망을 오히려 놀리기라도 하듯이 얼마 전에는 보란듯이 무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기가 막히게 우리들이 흉내를 내며 몸소 진정한 오징어가 되어 열연을 펼치는 몹시 불경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달고나를 핥을 때 그 연기는 그가 흡사 우리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망가지며 거의 완벽하게 오징어가 된 상태로 연기를 했는데 어찌된 게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찍어버립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얼마 전까지는 인도를 빼놓고 모두 1위를 하다가 그저께는 그 인도에서마저 1위를 해버리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그냥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BTS급 성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는 83개국 1위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84개국 1위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중국에서 풀린 오징어 게임 다운로드 수만 현재 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전체 회원수가 약 2억 명인데 중국에서는 그 5배의 인원이 본 것입니다. 이정재는 과거 프론트맨이 복서가 되어 보여주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놓은 찌질한 연기로 진정한 오징어 연기를 펼치며 스스로 아무리 망가지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는 진정한 오징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합니다. 그는 그저 잠시 오징어의 탈을 쓴 인싸 갑오징어였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갑오징어 이정재의 인기가 현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무려 아침 방송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전문가들까지 출연시켜가며 소개를 하고 또 그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이때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정재가 한국에서 최고의 영화 배우이자 슈퍼스타라며 강조하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전후하며 해외 사이트들과 커뮤니티들에서는 이정재의 다른 출연작들에 대한 팬들의 폭풍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 속 추리닝 입은 그 찌질이 아저씨의 엄청난 과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즉 대략 20살 전후하여 그 꽃미남 미모가 폭발하던 그 시절 자료 화면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 기분 좋은 발견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SNS와 커뮤니티에는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과 456번이 달린 이정재의 리즈 시절 움짤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정재의 불공평한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내일인 6일에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미 펠런 쇼에서는 오징어 게임 주연들이 출연할 것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으로 누가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 근거 없는 추측력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이미 미국인들에게 얼굴이 꽤 익숙한 한국 배우이자 할리우드 영화가 되는 우리 프론트맨 병원이 형이 출연하여 통역을 담당할 것 같고 오일남 할아버지는 아니면 오징어 게임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반말 캐릭터인 강새벽을 연기한 그 포스저는 누나나 또는 끝까지 살아남아 이정재와 마지막 게임을 진행했던 양자물리학 아저씨와 같은 여러 조연들 중 한두 명이 출연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현재 글로벌 센세이션의 폭풍의 눈인 우리 이정재 갑오징어가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쇼가 방송되고 나면 가짜 오징어이자 위선의 아이콘인 우리 이정재 형의 인기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지금보다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정재 형은 바로 며칠 전에 인스타를 개설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새벽을 연기한 정호연의 인스타는 이제 막 1000만 명을 넘어 현재 1200만을 향해 거의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최대 이슈는 과연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 1위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영화계이자 문화인 발리우드는 미국의 할리우드보다 더 크고 가끔은 돈도 더 많이 버는 데다 무엇보다 외국 콘텐츠에게 있어 전혀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이 인도라는 국가는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곳이 인도였으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나사 같은 세계 최고 테크놀로지 조직에는 보통 미국인 다음으로 인도인이 가장 많고 현재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 또한 인도인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리 역시 인도인이고 IBM의 CEO도 인도인이고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인 미국 어도비의 CEO 또한 인도인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도 공대가 MIT,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발이나 칫솔은 없어도 다들 스마트폰은 꼭 있을 정도로 모바일 기기 보급률과 온라인 활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순위 중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 순위 전체 10개 중에서 상위 5개 이상이 모두 다 인도 채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문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그리 잘 보지 않고 인정도 잘 안 해줍니다. 참고로 최근 할리우드에서 내놓은 최대 대작 중 스타워즈 시리즈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 봐 인도 모든 극장에서 2주 만에 내려야 했고, 아바타 역시 같은 시기에 나온 인도 영화인 새 얼간이에게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처참히 밀려버렸습니다. 그쪽 상황이 대충 이런데 우리 오징어 게임은 너무도 생소한 컨셉의 영화이면서도 게다가 인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극동아시아의 동양적인 요소가 매우 짙은 작품인데다가 무엇보다 인도는 영화가 끝날 즈음 모든 출연자들이 등장해 함께 춤을 추는 인디안 댄스 타임을 가져야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는 그것이 없어 아마도 인도에서만큼은 1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아마도 알리가 출연한 부분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재미는 인도식 뮤지컬 군무가 빠진 상황에서도 외국 작품으로는 너무도 이례적으로 인도에서 1위를 달성해버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는 무려 해병대 제1기 선배님께서 참석하시어 후배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낭독해주신 모습에 이어서 마치 할리우드 영화도 같았던 대규모 상륙 작전의 모습도 자랑했으며, 또 병원이 형은 그저께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영화 엑설런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지금 파리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체험장에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줄을 서고 있어 아주 운이 좋으면 5시간을 기다린 후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인기가 너무도 폭발적이라 아마도 한동안 이 오징어 게임의 여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지미 펠런 쇼에 누가 출연할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출연하든 진짜 멋지고 근사하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 치열한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까지 모두 흥행에 성공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1위를 전부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과거 오직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을 꿈꾸시던 김구 선생님의 뒤늦은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몹시도 감격스럽고 다들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한국에는 딱풀이 있고 미국에는 월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원래 백색 가전이라고 불리는 생활 가전 제품들,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과 같은 생활 가전에 있어서 월풀은 아주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지켜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초로 한국의 LG가 세계 1위를 하며 그 회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네시스가 벤츠를 앞서버린 것처럼 해당 시장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가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산 제품들, 그러니까 GE나 월풀 또는 캔모어 같은 미국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가 미드에서 볼 때 미국집 내부 영상이 나올 때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가전은 아마도 월풀 제품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특히 미국의 부잣집 주방에는 항상 있는 것 같은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거대한 양문을 가진 냉장고 역시 월풀사의 시그니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월풀은 미국 가전에 있어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삼성이자 LG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풀은 무려 1911년 설립한 회사이자 설립한 바로 그 해 세계 최초로 전기로 작동하는 세탁기를 개발하여 세계를 놀래키고 미국 가정주부들을 손빨래로부터 해방시켜준 회사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삼성 아니면 LG 제품들이 있듯이 당시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들은 GE 아니면 월풀 제품들로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전기로 작동되는 건조기까지 내놓으며 세탁과 관련해서 월풀은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미국 시장 3위였던 메이텍까지 인수하며 갑자기 덩치를 엄청 키우더니 드디어 2010년에 와서는 미국 1위가 아닌 전 세계 1위 가전제품 회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이후 월풀은 단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국 LG가 그걸 빼앗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세계 가전시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LG전자가 월풀을 꺾고 세계 1위 회사가 된 것입니다. 뭐 요즘은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한국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했다, 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다 하는 일이 워낙 흔하게 일어나서 LG가 세계 가전에서 1위를 한 건 역시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한국 가전제품들은 최근 10여 년간 미국 시장을 아주 씹어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거의 10년간 미국 내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2012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2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이미 미국 시장은 한국 브랜드가 아주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풀은 이미 10년 전부터 LG와 삼성 때문에 3위로 밀려난 후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앞으로는 세탁기 부분에서 월풀이 LG나 삼성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1말도 없습니다. 세탁기 상황은 그렇고 냉장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1위이며 LG가 2위이고 월풀이 3위입니다. 미국에는 JD 파워라고 매우 신뢰도 높은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작년 JD 파워에서 백색 가전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조사 항목은 총 9개였습니다. 그중 삼성과 LG가 모두 1위를 싹쓸이한 것은 물론 7개 부분에서 LG와 삼성은 1위와 2위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삼성과 LG가 1, 2위를 차지하지 못한 딱 2개 분야는 저가 냉장고와 미국 가정에 특화된 프리스탠딩 레인지라는 분야밖에 없는데, 이 말은 현재 미국의 모든 가정은 한국의 삼성과 LG 제품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 만족도 역시 넘사벽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작년 상반기 LG가 세계 1위 가전 브랜드로 등극한 것은 갑툭튀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던 성장이 작년에 와서 드디어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LG가 세계 1위로 깜짝 올라서자 그때 월풀이 많이 놀랬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월풀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난 할인 공세를 퍼부으며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그 덕분에 월풀은 작년 하반기에 다시 1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스릴과 긴장감이 넘치는 승부전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치고 올라온 LG의 기세를 대규모 세일 따위로 막는 것은 역시 무리였습니다. 올해 1분기가 되자 승부는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되어 LG는 다시 월풀을 꺾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순위는 전혀 변동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우리 LG만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LG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는 동안 삼성은 또 올 1분기 동안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위를, 그리고 LG는 세계 시장 전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의 우리 한국 제품들의 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유독 한국 제품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나 잘 나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쟁 후 주변에 남아있던 고철들 모아다 세계 제조업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지금의 LG전자가 1958년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제품 회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설립과 함께 제일 먼저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후 설립 10년도 안 돼요 선풍기, 냉장고, 그리고 텔레비전에다 에어컨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10년도 안 돼요. 그 당시 매출 1,000억 원을 쿨하게 찍어버리고 수출 역시 1억 불을 넘기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테로이드급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삼성 또한 LG가 텔레비전을 만들던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하여 불과 설립 이듬해부터 텔레비전을 포함 거의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들을 생산해내며 설립 초기부터 폭풍 성장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200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전자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팔아 물론 그만큼 좋은 수익을 남겼지만 대부분 가성비로 승부하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일본 브랜드들에 비해 듣보잡 브랜드이긴 했지만 싼 맛에 구입했고, 그리고 만듦새도 뭐 꽤 괜찮아 시장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코리아 제품들은 가장 비싸고 디자인이 뛰어나고 품질이 최고인 명품 프리미엄 제품들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가성비를 뜻하는 것이 아닌 너무도 가지고 싶지만 비싸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명품을 뜻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LG전자의 시그니처 라인을 보면 사업의 모토가 시장의 기준을 초월한 초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전자 제품에 있어 덴마크의 명품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슨처럼 명품을 추구하는 게 바로 LG의 시그니처 라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LG가 외계인과 딜을 해 개발한 그 유명한 올레드 롤러블 TV의 경우 가격이 무려 7천만 원입니다. 이게 춤을 추는 TV라면 또 모를까 65인치밖에 안 되는 TV가 벤츠의 중형 세단과 맞먹는 가격인데도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되었던 1억 원보다 완전 저렴하게 나왔다고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가 롤러블로 화면을 돌돌 만다면 삼성은 폴더블로 그걸 또 짝짝 접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폴더블 폰 중 갤럭시 5G의 경우 그 가격이 무려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에 가면 거실에 소니 TV가 있었고 작고 세련된 모토로라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자부심이자 명품 플렉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주변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소니 TV가 있는 경우는 길거리에서 롤스로이스를 보는 것보다 더 드물며 이제는 신혼부부들의 로망은 LG의 명품 라인 가전제품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어떤 전자제품보다 또는 미국산 그 어떤 전자제품 브랜드보다 우리 국산 제품이 제일 뛰어나고 세계인의 갈망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LG전자가 세계가전 1위를 한 것은 그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단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기분 좋은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자제품과 함께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와 선박, 방역, 방산,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필두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또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될 날이 지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국가 전체가 그리고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이 세계인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최고의 명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오징어 게임은 현재 미국 1위 그리고 월드 1위입니다. 아시아 컨텐츠가 미국 1위를 한 것도 최초인데 현재 무려 세계 1위까지 달성해버렸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런 한국 콘텐츠의 갑작스런 성공을 보도하면서도 자국 할리우드 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며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단지 1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특히 미국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현재 오징어 게임발 제2차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몸풀기 겸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신인 배우들 중 한예종 출신이 2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상에서 오징어 알바로 등장하는 이 쓸데없이 잘생긴 청년 이정준이고 다른 한 명은 정말 의외의 인물입니다. 진짜로 의외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알리입니다. 우리 알리의 본명은 아누팜 트리파티. 인도에서 왔고 예전에 국제시장과 승리호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 배우로 활동하다가 한예종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 미국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일단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넷플릭스 본사 내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엄청난 이슈냐 하면 오징어 게임의 총 상금인 456억 원의 거의 200배 가까운 재산인 8조 원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 또한 뻔뻔하게 그깟 오징어 코 묻은 돈 456억 원을 탐내며 자신도 게임의 457번째 참가자가 되고 싶다며 그 유명한 녹색 추리닝을 입은 사진을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이베이와 각종 쇼핑몰에서 한국산 물건들이 갑자기 뜨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인기가 많은 물건은 바로 달고나 뽑기 만드는 재료와 도구들인데 이게 그쪽 유튜버들과 블로거들이 직접 만들어보고는 오징어 게임도 게임이지만 일단 이거 너무 맛있다고 하며 소문이 나버리면서
하면서 나도 집에서 그 뽑기라는 것 좀 만들어 먹어보자 하는 팬들이 갑자기 많아지며 지금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미국 대표 쇼핑몰에서는 싼 곳은 3만원 중반대에서 비싼 곳들은 6만원 이상까지 가격이 오르며 한국산 달고나 키트가 우리나라의 거의 10배의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드라마에 나왔던 양은 도시락까지 같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드라마 볼 때 그 장면 보면서 괜히 나도 저 도시락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저게 또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매우 저평가된 비밀 특수부대원들인 방위분들이 전시에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던 이 정겨운 양은 도시락 제품은 대략 4만원 정도에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드라마에서 주인공들과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 역시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엄마 저금통 털어 경마까지 하던 찌질남에서 부자로 등극한 인생 반전의 사나이 이정재가 입었던 456번 티셔츠가 지금 가장 인기이며 또 아주 당연히 그 알바들이 입었던 빨간 옷과 검은 마스크 또한 지금 각종 커스텀 쇼핑몰에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할로윈이 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조커가 유명했을 때 이태원역에 가면 다들 그 빨간색 슈트를 입고서는 지하철역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빨간 오징어 알바대로 도로가 뒤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할로윈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대략 이런 수준의 분장들을 하고 나옵니다. 아주 포스가 넘칩니다. 이분은 원판이 워낙 좋아 그닥 돈 들이지 않고 아주 가성비 좋게 쉽게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 임모탈 훌륭합니다. 이건 트럼프입니다. 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커스텀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 후보입니다. 할로윈 때 미국인들에게 언제나 가장 인기 많은 커스텀 모델인 그것입니다. 제 친한 후배 중에 별다른 분장을 하지 않아도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착한 녀석인데. 그리고 이건 아기 고슴도치. 할로윈 때도 역시 애들 분장이 제일 귀엽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앞서도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첫째, 중국은 최근 들어 연이어 논란이 된 한국 문화에 대한 도둑질을 우리 국민들이 팩트 폭격하며 지적하자 그들이 쪽팔릴 때마다 하는 디폴트 반응인 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연예인들이나 한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BTS 포함 한국 음악도 안 듣겠다고 불매운동 비스무리한 것인 한한령을 실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유튜브가 없듯이 넷플릭스 또한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 많은 개인 창작자들이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 최고 콘텐츠 기업이 만들어 올리는 최고의 콘텐츠들을 골라보는 대신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 토종 OTT에서 중국 기업들이 만든 중국산 콘텐츠들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구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게 14억이라는 멋진 숫자의 인구라면 더욱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법 다운로드라는 마법 같은 뒷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불법 다운로드의 다운로드 수가 아주 예술입니다. 무려 하루 만에 2억 회이며 오늘까지 웨이보에서 누적 조회수는 무려 9억 회입니다. 또한 틱톡의 중국 내수 버전인 더우인에서는 한국 달고나를 만드는 영상이 최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으며 중국의 평점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는 중국에 개봉하지도 않은 오징어 게임이 무려 1위에 랭크되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수만 척의 배를 끌고 우리 서해로 넘어오는 중국의 어선들을 보고 그들이 오징어를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2009년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 거의 10년 이상을 숙성시킨 후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을 계기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작품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456억 원 부자가 된 기념으로 머리를 화끈한 빨간색으로 염색한 골드문 이사님과 최근 영어까지 배우고 게임 회사 최고 관리자로 취직한 안상구가 전화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이건 시즌2를 위한 떡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건 떡밥도 아닌 그냥 대놓고 시즌2의 대략적인 분위기까지 알려주는 그런 피날레 장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게임의 실체부터 프론트맨의 정체 그리고 이사님의 구슬간부 할아버지이자 옛날에 사놓았던 땅에서 오일이 발견되며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사님이 구라친 거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나직한 목소리로 그 무서운 대사 날릴 때 소름 쫙 돋았던 것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회 드러난 그 오일남 할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정체까지 해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 수도 없이 옆 사람 등
등짝을 찰지게 때리게 만드는 기가 막히는 반전의 반전이 계속 등장하던 작품답게 마치 시즌2를 예고하는 듯한 감독의 그 마지막 장면마저 마지막 반전을 위한 떡밥이었던 것입니다. 즉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시즌2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무슨 인셉션은 아니지만 감독의 그 말 또한 또 다른 반전을 위한 떡밥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넷플릭스 사상 아시아 작품 최초로 미국 1위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해버린 작품인데 게다가 이미 시즌2에 대한 떡밥도 예쁘게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시즌2를 제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을 밟고 게다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BTS라는 소년단은 현재 전 세계 1위를 몇 년째 독점하며 UN에서 무려 3번이나 연설을 하더니 아예 UN을 무대로 뮤비까지 찍지 않나.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 생소했던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킹덤부터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스가 곧바로 세계 인기 랭킹 최상위를 장악하더니 이번 오징어 게임으로 기어코 BTS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쿨하게 세계 1위를 접수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칼럼을 내며 현재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의 경쟁력은 그 퀄리티와 생산 능력에 있어 머지않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할 수도 있어 잠재적으로 미국의 할리우드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을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은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놀라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보고 듣는 모든 게 다 코리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카콜라와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들이 신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미국의 자본주의를 전 세계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천병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BTS, 더 많은 오징어 게임들이 나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기억에 전 세계 최고 청량음료는 코카콜라라는 상식처럼 전 세계 최고 문화 강대국은 당연히 코리아라는 공식이 마치 문신처럼 깊숙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개인적으로 옛날에 예비군 다닐 때 다른 건 다 귀찮은데 유일하게 사격은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민간인이 실제 총을 야외 사격장에서 그렇게 쏠 수 있는 기회는 현역 때랑 예비군 때밖에 없기 때문에 총 쏠 때 나는 그 고막 때리는 벼락 같은 소리와 뭔가 다시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은 그 고소한 화약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던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복장을 한 사람이 없는 동료 예비군 분들도 보면 사격할 때만큼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 잡고 쏘면 사격 능력이 다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두 발 대충 쏘는 것으로 바로 0점 잡은 다음 거의 스나이퍼 수준으로 만발 명중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서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남 돕는 병 있는 한국인 특성상 그쪽 사로로 몰아주어 각각 10발 주고 쏘는데 어떤 관역판에는 구멍이 20개나 있어 불쌍한 조교는 또 한숨 쉬고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200m 안에서만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남자들 대부분 거의 특등사수 수준으로 싸울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300m 또는 1km가 넘는 거리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문 스나이퍼 라이플과 뛰어난 성능의 조준경이 없다면 500m 이상은 아무리 슈퍼 예비군이라고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전쟁 때 어느 한국군 병사가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고 또 그걸 지켜보던 미군 장교와 미군들이 기겁을 하던 사건이 있어 여기 소개합니다. 1953년 한국군과 중공군의 대치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금성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차드 카펜터 소유의 회고록에 따르면 강원도 금성고지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 중공군과 남쪽 연합군은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미군 장교는 매일 망원경으로 상대편 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상대 중공군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공군 지휘관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벙커 밖으로 나와 연합군 측을 바라본 채로 쪼그려 앉아 똥을 누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연합군 진영에서 그 모습이 훤히 보였지만 저격을 하기에는 그 계곡이 너무 깊어서 연합군 측 저격수가 그를 쏘려고 몇 번
시도하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소총으로는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서더니 자기가 저 중공군 지휘관을 잡겠다며 그 정도 먼 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저격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연합군이 가진 저격총 중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저격할 수 있는 총이 없었습니다. 미군 장교의 회고록에 당시 정확한 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최소 1km 이상 되는 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저격총을 찾지 못하자 그 한국인 저격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저격총이 아닌 59경 캘리버 기관총은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신이 길다고는 하지만 반동도 심하고 태생적으로 사방으로 총알을 뿌려대는 기관총을 가지고 그것도 원거리 저격을 한다는 발상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 기관총으로 저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금방 어디에선가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서는 기관총에 달고 그 다음 혼자 먼 거리를 겨냥하며 0점을 맞추는 등 차근차근 저격을 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카펜터 소위를 비롯하여 연합군 진영의 다른 미군들은 그 한국인 저격수의 모습을 보며 지금 저 사람은 저 큰 기관총에 스코프를 달고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다같이 흥미롭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펜터 소위는 그날도 어김없이 망원경으로 상대 진영을 관측했고 그날은 또 바람도 매우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한국인 저격수가 벌써 일어나 저격용 스코프를 단 그 우스꽝스러운 59경 기관총의 위치를 잡고 거치대에 올려놓은 후 실제로 그 중공군 지휘관을 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쭉 그를 지켜보던 미군들은 과연 이 한국인 저격수가 저 기관총으로 이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그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 중공군 지휘관은 그 전날과 똑같은 시간에 벙커에서 나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쪽을 향해 쪼그려 앉았고 바로 그때 스코프를 통해 줄곧 그의 동선을 따라다니던 한국군 저격수는 기관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기관총의 총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며 메아리 치는 사이 총알이 가슴에 명중한 중공군 지휘관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기관총을 메고 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자기 총과 그날의 저격을 자랑했다고 카펜터 소위는 회고록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활을 말도 안 되게 잘 쏜다는 것은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큼이나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쏘는 능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몰빵된 것인지 우리는 활뿐만 아니라 총도 잘 쏘고 포도 잘 쏘며 또 미사일도 잘 쏩니다. 그중 특히 총은 거의 활만큼이나 잘 쏩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 효자 종목도 사격이고 또 세계 유일 올림픽 사격 3연패의 주인공 또한 한국인입니다. 일단 사격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을 오차없이 잘 맞추는 능력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그걸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활이나 총 또는 포와 같은 무기들을 쏘는 것뿐 아니라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나라가 달려온 발자취를 보면 그 계곡 너머에 있는 지휘관을 결국에는 명중시켜버린 그 한국인 저격수의 일화처럼 정신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휘되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런 귀한 재능을 잘 살려 현재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외교와 경제 패러다임의 이 대혼란기 속에서 곧 이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곳,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자상을 마치 저격총에 조준경을 들여다보듯 신중히 잘 찾아 그걸 관역 삼아 계곡을 가로지르던 그 총알처럼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날아가 명중시켜 그 미래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